안녕하세요. 저는 웹3 파티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리도라고 합니다. 웹3 파티가 뭐 제 소유나 아니면 제가 뭐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뭐 체인 파트너스에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운영진 분들이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스터디 구성원이고요. 현업에서는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웹3 파티의 5월 스터디 중에서 블록체인 보안 사고로 알아보는 디앱과 디파이 설계의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기 게리노님 혹시 가능하시면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카메라 켜야 되나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웹3 파티 스터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올해 발생한 보안 사례 두 가지 정도를 보면서 이 사건들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 파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저도 우연한 기회에 웹3 파티라는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스터디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웹3 파티는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든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나 디스코드 그리고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운영진 분들 주도하에서 매달 원하는 스터디 주제를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있고 매주 가볍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구성원분들은 저와 같은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학생이나 아니면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양한 필드에서 오셨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평소에 뭐 알 수 없었던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5월 스터디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결과물을 핵MD라는 협업 가능한 문서 관리 사이트에서 작성을 했고 아래 링크 보시는 것처럼 퍼블리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스터디 주제로는 에어드랍의 문제점을 보완한 뭐 락드랍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 디파이와 기존 금융에 대한 비교, 그리고 디파이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블록체인과 보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최근 블록체인과 디파이 해킹 이슈들이 어떤 이슈로 발생했는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중앙화된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가장 많이 알려진 엑시 인피니티 사이드체인 해킹 사건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파이 설계 시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인버스 파이낸스 해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이번 웹3 코리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발표에서 다뤄졌던 것처럼 작년에 엄청난 흥행을 한 1세대 P2E 게임으로 크립토신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프로젝트죠. 근데 이 게임은 플레이를 위해서 캐릭터를 구입을 하고 PVP나 PVE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틸리티 토큰인 SLP라는 게 있고 거버넌스 토큰이 이제 XC가 있고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아이템과 랜드들이 그 디지털 자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 토크노믹스가 어떻게 보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이 흥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게임 초기에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 수수료와 느린 속도로 인해서 게임 내 자산 거래는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통해서 SLP를 벌어서 이를 캐릭터의 브리딩에 사용을 하려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비싼 가스 수수료를 지불을 하거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단순한 게임 거래조차도 비싼 수수료와 게임 아이템 거래조차도 비싼 수수료와 오랜 시간이 좀 소모되었기 때문에 게임의 사용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엑시 인피니티 그 게임 개발사인 스카이 마비스는 레이어 1 확장성 솔루션 중 하나인 사이드 체인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카이 마비스사 자체 사이드 체인인 그 로닌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고 이를 엑시 다오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이드 체인은 기존의 메인 체인과 어떤 다른 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이드 체인은 메인 체인보다 훨씬 더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메인 체인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인 POW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사이드 체인은 지분 증명 방식인 POS나 권한 증명 방식인 POA 이런 독립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트랜잭션을 처리를 가능할 수 있고 그 이뿐만이 아니라 노드 수도 메인 네트워크보다 더 작은 수의 노드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아무래도 처리하는데 빨리 처리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이드 체인의 효율적인 블록체인 시스템 구조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인넷이 모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이드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블록체인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빠른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사이드 체인을 별도로 구축을 할 수도 있고 이보다 느리지만 보안 레벨이 훨씬 더 높은 사이드 체인을 또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인 네트워크에 트래픽이 몰리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빠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레이어 1 확장성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용어가 이렇게 혼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이드 체인이나 아니면 레이어 2, 브릿지에 대한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정리하면 사이드 체인은 메인 체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네트워크고요.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롤업 방식을 사용을 해서 레이어 1의 보안성을 활용하면서 속도는 더 높인 별도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 브릿지는 서로 다른 이제 메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는 모든 검증 노드를 모두 그 검증 노드를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목적은 요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요 세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로닌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로닌 네트워크 역시 엑시 인피니티의 게임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사이드 체인 솔루션이었고 독립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는 총 9개였고 이 네트워크 합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노드 수는 과반인 5개였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노드 중에서 4개를 스카이 마비스 측이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다른 엑시 다오 구성원들에게 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로닌 네트워크의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된 후에 약 한 4개월 정도 후 7월쯤부터 엑시 인피니티 사용자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인기는 11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정점을 찍었던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해킹 과정을 보면 먼저 작년 11월 한창 그 엑시 인피니티의 사용자가 폭증했을 때 로닌 네트워크는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속도 저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닌 네트워크 합의를 위해서 과반인 5개의 노드에 서명이 있어야 했고 그중 스카이 마비스사가 4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카이 마비스 측은 엑시 다오로부터 하나의 노드를 위임받아서 자신들의 시스템에 등록을 했고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합의 과정이 아닌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합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는 당연히 더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스카이 마비스사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검증 노드에 대해서는 가스 소모가 없는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스 프리 RPC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에 엑시다오의 노드를 추가를 함으로써 총 5개의 노드가 자체 백도어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속도에 대한 개선은 있었는데 사실상 중앙화된 서버들을 하는 회사가 관리하는 구조가 됨으로써 탈중앙화의 가치를 저버리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4개의 노드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었고 중앙화된 그 스카이마비스의 노드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그 검증 트랜잭션들이 검증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당연히 그 스카이 마비스 쪽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트래픽이 좀 괜찮아진 한 달 뒤 12월 다시 분산화된 구조로 돌아갔는데요. 근데 여기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이 백도어를 통해서 통신하는 노드가 스카이 마비스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분산화된 구조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백도어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백도어를 통해서 검증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에 등록된 리스트에는 스카이 마비스사의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가 포함이 돼 있었고, 이 상태는 해킹이 일어나기 한 해킹이 이 3월에 일어났으니까 한 3, 4개월 동안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해커가 스카이 마비스사의 서버를 침투를 하고 딱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키가 일단 4개나 있었죠. 그래서 한 군데를 해킹을 했는데 4개가 있었으니까 추가로 하나의 키만 확보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도어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의 노드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총 그 5개의 검증 노드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사실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가 보안성이 좋은 이유가 하나의 검증 노드를 공격을 해도 또 다른 다수의 노드들이 조작된 데이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미 과반이 되는 노드를 확보한 해커는 사실상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컨펌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이를 이용해서 너무나도 쉽게 네트워크의 과반을 점유했고 엑시 인피니티의 자산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로닌 네트워크 블로그에 자세히 기술된 내용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백도어를 허용하는 얼로우 리스트에 다른 엑시다오 검증 노드 IP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을 여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뉴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트위터 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면은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얼마나 긴박하고 긴밀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는데, 흥미로웠던 거는 해킹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바이낸스와 후오비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은 주로 그 해킹에 사용된 어드레스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해킹당한 자금이 현금화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주도하에서 애니모카 브랜드나 아니면 다양한 VC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피해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자금이 유출되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그런 이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 블로그 들어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자기네들이 그런 개선을 했다라는 거를 쭉 리스팅을 해놨는데, 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보안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로닌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 노드를 21개로 지금 목표로 해서 늘리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한 100개 이상을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 델파이 디지털이라던가 아니면 애니모카 브랜즈, 다이얼렉틱 이런 회사들을 참여시켜서 로닌 네트워크가 더 이상 이제 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가 있다라는 것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진 사건이긴 한데 시사하는 바는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블록체인 자체의 보안은 일단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 보안은 강력하지만 확장성이나 상호 운영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사이드 체인이나 브릿지는 종종 해킹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그런 사이드 체인이나 브릿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탈중앙화되어 있거나 그런 높은 수준의 보안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안일한 보안 인식이 낮은 좀 큰 해킹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사실 되게 자주 일어나는 게 최근에 또 발생한 이더리움 솔라나 웜홀 해킹 사건도 기술적인 어떤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브릿지를 개발을 했을 때 브릿지 안에 있는 코드가 그 검증 어드레스를 정상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 아무 어드레스가 들어와도 그냥 바로 검증자라고 인증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코드 문제였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보안에 좀 약간 센시티브한 그런 브릿지나 아니면은 사이드 체인을 설계할 때 이런 취약점을 항상 고려해서 설계하고 관리를 또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파이를 설계할 때 유의할 점으로 인버스 파이낸스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서의 오라클이 무엇인지 알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블록체인 내의 온체인 데이터와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옵체인 데이터를 연결해 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 데이터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달러 체인은 사실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옵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IoT 데이터나 웹상의 API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 아니면 전통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오프체인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라클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성 때문에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 솔리디티는 그 결정론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장된 랜덤 함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정론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말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딱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랜덤 함수는 대표적인 그 비결정론적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솔리디티 언어 자체에서 내장 함수로 랜덤 함수를 제공하지 않고 체인링크의 오라클을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랜덤이 필요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경우 랜덤 시드 값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 랜덤 값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라도 오라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서도 오라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랜딩 프로토콜에서 담보대출을 하는 토큰의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A라는 토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대출을 해줄 때 A라는 토큰이 현재 얼만큼의 가치를 갖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이 정보를 랜딩 프로토콜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가져와주고 그 가격에 기반해서 비트코인을 대출한다든지 다른 암호자산을 대출해주는 형식의 랜딩 프로토콜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프체인 데이터는 A라는 토큰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은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체인링크에서 개발한 체인링크 데이터 피드라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덱스나 특정 거래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만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인링크에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뭔가 필요한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은 체인링크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오프체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별도의 오라클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파이낸스 역시 앵커라는 랜딩 프로토콜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앵커는 루나의 앵커랑은 이제 다른 것이고, 이 랜딩 프로토콜에서 IMV라는 인버스 파이낸스 자체 토큰을 담보로 이더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의 담보대출은 담보 인정률이 약 한 80에서 90% 정도 되었는데요. 앵커에서는 IMV에 대한 가격 정보를 TWAP 기반의 Keep3R이라는 자체 개발 오라클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인링크의 오라클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IMV를 많이 몰랐던 것처럼 IMV는 유동성이 풍부한 토큰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인링크에서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MV는 다른 중앙화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지원되지 않고 오직 스시 스왑에서만 거래되고 있었고, 이 스시 스왑에서 제공하는 TWAP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IMV 가격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킹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인버스 파이낸스 해킹 사건은 체인링크 오라클을 사용하지 않은 이런 취약점을 파고든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커들은 스시 스왑에서 IMV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다음에 이를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아 달아놨습니다. 그 오라클이 정상적인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 과정을 먼저 보면 해커는 먼저 토네이도 캐시에서 약 900이더를 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해킹을 위한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되고, 이 자금을 이 중에서 302더를 250개의 계좌에 뿌려놓습니다. 이때 디스퍼스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250개의 계좌 목적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다량의 가스비를 지불을 해서 다른 트랜잭션보다 더 빨리 트랜잭션을 보내서 스팸성으로 트랜잭션을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프론트 러닝에 대한 얘기는 좀 되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러한 그 스팸성 트랜잭션을 통해서 정상적인 아비트라지 봇이 정상적인 가격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마치고 해커는 스시 스왑에서 다량의 그 IMV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새로 발행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도 쉽게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해커는 IMV의 가치를 펌핑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위에 그래프는 번딩 커브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처럼 유동성 풀에서 토큰이 유출이 되면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발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2분 정도 제가 마무리하고 5분 정도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커는 IMV를 담보로 앵커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일시적으로 높인 그 가치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가치보다 이제 25배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가치 25배 높아진 가치를 통해서 이더와 BTC를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앵커라는 랜딩 프로토콜에서 IMV를 가격을 가져올 때 오라클을 통해서 가져오는데, 이 오라클이 사실 뭐 체인링크나 이런 걸 통했으면 조금 안전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이제 팩실드에서 공유한 자료긴 한데요. 팩실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스시 수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TWAP이라는 알고리즘은 시간 타임 슬롯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IMV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펌핑이 됐다라는 것을 이 사진 두 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토큰에 대한 높은 비율의 담보대출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이 체인링크 갓이라고 하는 체인링크 앰베서더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취약점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체인링크 쪽에서 이 TWAP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2020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거는 좀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경우에는 체인링크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적어도 이제 이런 보안적인 취약점은 항상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인링크에서 2022년 올해 공유한 그 디파이 설계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인데 여기서도 이 세 번째에서 티와 모라클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외에도 스터디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보안 이슈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발표 시간은 부족해서 이제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웹3 파티를 통해서 꾸준히 스터디를 하고 지금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얘기하느라 뭐 좀 점프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5분 정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